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서영 엔지니어링의 비하인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승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빈 기반의 설계 실무 사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앞서 이제 문효섭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같이 지금 국토부, 즉 정부에서 2025년까지 전면 비하임 설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 공공 발주 기관에서 빔 발주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발표한 빔 기본 지침이나 그리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발표가 될 그 비하임 시행심에 따라 가지고 공공기관별로 비하임 관련 로드맵이나 지침 및 각종 이제 업무 가이드라인들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공공기관별로 이러한 지침이나 업무 그 가이드라인이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그 이후에 대부분의 건설공사 프로젝트들은 전면 비하임 설계가 적용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올해부터죠, 그 모든 신규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전면 비하임 설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면 비하임 설계라는 것은 기존의 그 2D 도면 작업 없이 빔 모델로만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그 이와 같이 이제는 토목 분야에서도 이제 전면 비하임 설계라는 것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계에 오기까지 기존 실제 빔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었고 앞으로는 빔 기반 설계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기 빔 기반의 그 설계 실무 사례랑 최근에 그 공공기관에서 이제 제시한 그 과학 비서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빔 설계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그 보시는 거가 이제 빔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행할 때 빔 그 적용 절차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비하인 기본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빔의 이 발주는 공공기관에서 빔에 대한 그 요구사항, 과학 지시서나 입찰 안내서를 통해서 어떻게 빔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실제 이 설계사가 그 내용을 꼼꼼히 파악을 하고 그에 맞게끔 이제 그 빔 IM 수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BIM 수행 계획서와 각종 입찰 서류를 함께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그 수행 계획서 바탕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 평가가 진행이 되고 난 후에 만약에 이걸 수주를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저희가 입찰 서류에서 제출했던 BIM 수행 계획서를 다시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서 보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완 작업을 거치는 이유 자체가 초반에 그 발주 기관에서 빔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과업 지시서나 입찰 안내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지 못하고 또는 이제 그게 맞게끔 설계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과업을 수주한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서 실제 BIM 수행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하고 체계적으로 이제 빔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BIM 수행 계획서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계약 서류로 이제 인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BIM 수행 계획서에 따라서 뭐 과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실제 저희가 이제 과업을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BIM 수행 계획서 작성이 그만큼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BIM 수행 계획서에 대해 협의가 끝나고 그 기반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실제 그 BIM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BIM 수행하는 업무 절차는 처음엔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BIM 수행 계획서에 따른 수행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모델을 작성하고 중간중간에 검토 또는 협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BIM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BIM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BIM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발주자가 원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성과품이 뭔지가 명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설계사들도 그에 맞게끔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기본 지침에서는 처음에 이제 빔 수행 계획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결과 보고서라든지 다른 기타 그 검증 보고서 같은 거를 포함하게 되고 필수적으로는 이제 BIM 모델에 대한 원본 데이터 또는 원본 데이터 포함을 해서 RFC 모델이라 해서 표준 모델까지 같이 납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기반으로 저희가 이때까지 BIM 수행 프로젝트를 여러 건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그 기준을 제가 2016년 이전에 수행했던 프로젝트와 2016년 이후에 대한 프로젝트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2016년 이전 버전과 이후 버전을 구분한 이유는 한국도로공사에서 2015년도에 익스빔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BIM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업무 절차라든지 템플릿 이런 것들을 조금 제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표준화된 그 업무 절차라든지 템플릿이 있어서 그게 맞게 보통 저희가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 그 전에 그 2016년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BIM 수행할 때 좀 체계가 없이 많이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수도권의 고속철도에 대한 그 동탄 정거장에 대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기존에 이 2016년도 이전에 했던 빔 프로젝트는 대다수 그 빔에 대한 기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행했던 결과를 보시면 4D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역사 구조 빔 모델, 그다음에 장비 모델, 토공 모델 이런 것들을 내용을 봤을 때 각각의 현장에 대해서 3D 모델을 한 개 만들고 그 3D 모델을 통해서 어떠한 그 정보를 약간 시각한다는 그런 측면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된 게 4D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인데요. 설계 단계에서는 솔직히 그 4D 시뮬레이션이 중요성이 없지만 실제 시공 단계에서는 4D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능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설계의 성과품을 좀 더 저희가 공정별로 나눠서 실제 그 시공할 때 각 공정들이 각 일자에 따라서 어떻게 시공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시공함으로 인해서 일정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4D 시뮬레이션 구현을 통해서 좀 검증했던 사례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장비나 이런 토공 같은 경우에는 간섭이라든지, 특히 토공은 이제 실제 그 토공 물량을 저희가 산정할 때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그 삼성물산과 함께 해외 그 입찰 프로젝트를 참여했던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전이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전은 단순하게 이 프로젝트의 정보를 약간 시각화하고 3D 모델을 보여준다는 의식이 강했다 하면은 이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3D 모델을 만들고 그 발주처의 요구에 맞게끔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디테일 수준 자체가 조금 기존보다 많이 높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하 구조물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간섭이라든지 시각화에 주력을 두어서 과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저희 당사뿐만 아니라 그 삼성물산 또 그 외에 다른 업체랑 같이 협동으로 이 과업을 진행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한 업체가 BIM 수행을 한 게 아니라 각각 공구별로 나눠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이걸 취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 지금 현재 취지에 맞게끔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월드컵 대교 같은 경우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전과 조금 다르게 저희가 이제 철근 모델링을 조금 중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구조물의 형상 정도만 모델링을 했다 하면은 죄송합니다. 월드컵 대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철근 모델링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그 내밀체계 올플랜을 이용을 해서 철근에 하나하나 다 모델링을 저희가 모델링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부적안의 간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도면 오류 같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모든 그 교량의 철근을 저희가 모델링한 게 아니라 효과를 따져가지고 특수 부위 그리고 특수 부위 또는 이제 철근 소모량이 좀 많은 부위를 선정을 해서 해당 부위에만 저희가 철근 모델링을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작업을 했던 경우가 있고요. 다음은 남대천교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강판 교호, 아키 교호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그 안에 텅 비어 있는 그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 포커시라 해서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약간 부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한 시설물을 어떻게 최적화하게 현장에 설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빔을 통해서 뭐 시공 순서라든지 그리고 그런 구조 해석 이런 것들 포함해서 최적화된 설계 시공 방법을 도출하는데 주력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16년 이전까지만 해도 각각의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특수한 목적. 예, 시각화적으로 볼 건지 아니면 이러한 특수 뭐 최적화된 시공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은 철근에 대한 손실률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이 발주처가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맞게끔 모델링을 하고 업무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나와 있던 이 과업 지시서 내용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게 그 발주처에서 만들어서 뿌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가업 지시서를 보고 실제 설계자가 어떻게 비하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비하임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게 답니다. 예, 2장 안에 비하임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너무 이제 계략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실제 설계를 하시는 분들 이걸 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설계자 입장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비하임 모델을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디테일하게 많은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빔에 대한 대상 그리고 빔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부적인 기능들을 위주로 이렇게 과업 시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빔에 대한 이런 그 과비서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 정도 수준에서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당시만 해도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토목 쪽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나 이런 그 건축 쪽 같은 경우에는 이 과업 지시서가 되게 상세하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도면 같은 경우에서 레이어 색상이라든지 이런까지 하나하나 다 이 과업 지시서의 매뉴얼로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서 비하임 모델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반면에 토목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그 있던 요거죠. 예. 과업 지시서를 가지고 실제 저희가 이제 빔 수행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한 내용입니다. 네. 예, 그때는 이제 비하임 수행 계획서, 뭐 실행 계획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섞여서 저희가 사용을 했었고요. 보시면 앞서 그 나와 있는 과업 지시서에 따라서 저희가 과업 명, 그다음에 목적, 과업 범위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과업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조금 꾸며서 제시를 한 거죠. 과업 지시서가 워낙 그 러프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작성을 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제로 수주를 한 후에는 다시 발주처랑 협의를 해서 실제 과업 범위라든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당시에 제가 이게 있지는 않았지만은 실제 발주처에서는 BIM이라는 개념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들을 그 당시는 많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설계사가 제안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을 되었다고 합니다. 그 보시면 이제 수행 일정 같은 것도 지금 이게 다 되어 있고요. 되게 간략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되게 디테일하게끔 저희가 작성을 해야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 보고 작성이라든지 성과품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나와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16년 이후입니다. 이 입찰서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에서 지금 했던 입찰서인데요. 앞서 보셨던 과업 지시서와는 달리 되게 디테일하게 발주자 요구 사항이 적혀 있고요. 공구별로. 그리고 이게 LOD라고 해서 빔 모델에 대해서 어느 수준 정도로 형상 모델링을 해야 되고 안에 들어간 정보들이 어느 수준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를 표현하는 게 LOD라는 건데 이 LOD에 대한 등급도 수준도 이제 정의를 해서 최소한의 요 고덕대교 같은 경우에는 LOD 300 수준에 맞는 모델을 만들어라라는 게 이제 발주처의 요구 사항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작업을 한다 할 때 요 수준을 꼭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해당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구 중에 하나의 시설물 이 정도에서만 BIM을 적용을 했는데 이 세종 포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구에 대해서 BIM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전면 BIM 설계가 아니라 전환 설계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입찰 안내서에서 보시면 2015년도에 이제 도로공사에서 EX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참고해서 BIM 수행을 하라고 그다음에 시설 사업 BIM 적용 기본 지침서 해가지고 절차에서 만들었던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BIM 수행을 하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BIM 적용에 따라 참여 주체, 업무 정의, LOD 분류 체계, 그리고 정보 전달 절차 등을 포함한 여기 보면 여기는 실행 계획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수행 계획서입니다. BEP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발주처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입찰 안내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보시면은 실제 이제 BIM 성과품을 어떤 것들을 제출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 BIM 성과품 정의라 해서 이렇게 이제 발주처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다 설계사들이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BIM을 정의할 수준에 대해서도 보면 각 공정별로 어느 정도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황 같은 경우는 지역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LOD 100에서 200 정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량 검토 같은 경우는 일부 구간에서는 그 LOD 400까지 아니면 LOD 350이라 해서 철근을 넣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이 BIM을 이제 할 수 있는 수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품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에서 그 BIM 워무 파일이라고 제시를 했는데요. 발주처에서 이렇게 BIM 워무 파일을 요청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BIM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되고 지금 뭐 상용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수백 개가 됩니다. 그냥 그 소프트웨어들을 발주처에서 특정 소프트웨어를 지정해서 모델링을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워무 파일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 설계사 쪽에서도 BIM 도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프로젝트 목적에 맞게끔 적합한 BIM 도구를 선정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생산성이 높은 이제 BIM 설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4D 모델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 시뮬레이션, 4D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통합 모델을 아마 그때 당시에는 4D 모델로 했고, 일반적으로는 지금 나비스웍스라는 그런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에서 돌아가는 파일을 보통적으로 이제 저희가 4D 모델로 해서 제출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빔 표준 포맷이라 해서 IFC 중립 포맷이라 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설계 저희 도구에 보면은 저희가 모델링한 모델을 이제 IFC 중립 파일 모델로 익스포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익스포트해서 해당 파일을 같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 오류 검토 보고서, 그다음에 감속 검토 보고서, 그다음에 주요 수량 검토 보고서 등이 있는데요. 이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죠. 다 이제 2D에 대한 전환 설계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2D 도면에 대한 오류 검토를 빔을 통해서 저희가 검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도면에 대한 오류가 뭐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빔 자체가 이제 객체 모델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간섭 이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추가적인 간섭 검토 보고서, 그다음 수량 검토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2D로 이제 산출했던 수량하고 빔으로 산출했던 수량을 비교해서 얼마큼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BIM 실행 계획서가 아니라 BIM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고요. 여기서 BIM 수행 계획서를 별도로 저희가 성과품으로 이제 다시 제출하는 것은 중간에 실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BIM 수행 계획서의 변경을 이제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수정해서 이게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이제 빔 모델 자체에 대한 품질 검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검증을 했던 내용까지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다 총괄해서 빔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납품하게 됩니다. 네, 앞서에 나와 있는 입찰 안내서를 이용해서 실제로 저희가 빔 수행 계획서를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2016년 이전보다는 더 상세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사업 정보라든지 그리고 사업의 목표들도 다 저희가 디테일하게끔 상세하게 만들고, 다음에 보시면 성과품이 뭔지, 그리고 성과품별로 이제 작성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대한 관리, 그다음에 권한, 승인을 하는 건지 책임이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과품에 대한
모델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 분야 그 작업 표준 분류 체계를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게 명시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모델링하고 모델링에 대한 돌비스 코드 자체를 이제 입력하는, 정보를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은 모델에 대한 작성,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는지, 그리고 협업에 대한 절차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BIM 모델을 하나 만드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들면서 실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검토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슈들을 계속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발주처하고, 그리고 저희 BIM 팀원들끼리 어떻게 협업을 통해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세스까지도 정립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각각의 이제 빔 활용 단계별로 어떻게 모델링하고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상세한 계획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품질 검토 방법부터 여기 보시면은 협업 절차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프트웨어 환경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소프트웨어 중에 어떤 것을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BIM 수행 계획서에 따라서 실제 저희들이 이제 작업했던 성과품들인데요. 보시면 3D 모델, 그리고 각각의 구조물들을 이렇게 3D 모델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납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구나. 네, 4D 모델로 해서 지금 모양은 지금 약간 이렇게 좀 안 예쁘지만 나빅스웍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4D로 해서 일정별로 공사 시공 순서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의 이제 모델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비스웍스의 가장 큰 장점이 다양한 BIM 도구에서 이제 만들어진 모델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확장자, 빔 모델 확장자를 여기서 이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모델들을 나비스웍스를 통해 가지고 통합을 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가장 좋은 게 이제 무료 뷰어 기능들이 있어서 굳이 이제 발주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뷰어 자체를 구입할 필요 없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시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D 기반의 전화 설계 때문에 기준에 대한 도면의 오류 검토 보고서를 해서 어느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었는지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관습 검토 같은 경우에도 철근이나 이런 것들 주요 부조에 대해서 저희가 간섭 검토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간섭이 일어났고 그걸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형 수량 검토 보고서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2D 기반의 수량인과 BIM 기반의 수량 산출을 비교를 해서 얼마큼 세이브가 되어 있는지 비교, 오차 범위 이런 것들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검증 체크리스트도 보신 바와 같이 각각의 체크 항목들이 따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지만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자체적으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평가 항목들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각각의 자체 평가를 했던 자료를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모든 성과품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다 취합을 해서 진행 과정, 그다음에 변경 수정 사항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공 BIM 과업 지수 같은 건데요. 시공은 설계보다 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BIM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실제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가 이제 공공기관이 아니라 이제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그 요구 사항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과업 지수를 조금 저희가 과업 지수랑 수행 계획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특히 시공회사나 일반 업체에서는 발주처 같은 경우에는 빔을 적용했을 때 얼마나 비용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이제 시공 BIM을 했을 때 기대 효과는 어떻게 산출되고 어떻게 산출할 수 있다는 방법을 이렇게 마련했고요.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이 해당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ROI 분석이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 저희가 빔을 통해서 어떤 추가적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통해서 좀 더 시공회사에서는 빔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요구 수행 계획서를 통해서 또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했던 그 과업
내용에 대한 세부 수행 계획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일일이 ROI 분석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신기술 제안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서 시공회사에서 시공 BIM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BIM 수행했던 사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각각 발주처에서 입찰 안내서랑 과업 지서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게 따라서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들을 보시면 LH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자체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BIM 기반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BIM을 설계를 하고 수행해야 되는지를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LH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시티 이런 게 관련이 있는 건지 몰라도 클라우드 서버라든지 뭐 스마트 시티와 연결할 수 있는 BIM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도 같이 접목해서 가업을 수행하는 것을 이제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철도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현재 그 도로공사나 이제 LH에서 많이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기초적인 자료가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 조금 많이 이런 그 입찰 안내서와 가업 지시서가 조금 상세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누가 뭐래도 BIM의 도입에 대해서 가장 견인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인데요. 지금 현재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2D 설계가 아니라 전면 BIM 설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 이런 것들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BIM 기반의 설계도 표준, 즉 이제 BIM 모델로부터 도면을 뽑을 때 표준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BIM 기반에 저희가 수량을 산출할 때 이걸 자동으로 뽑을 건지 수동으로 뽑을 건지에 대한 목록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이 방식대로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예제라든지 표준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면 BIM을 하는 사례가 최근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산 당진 4공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전면 BIM 프로젝트인데요. 보시면 발주처에 대한 BIM 모델에서 2D 도면하고 수량을 자동으로 산출을 해야 된다. 즉 전면 BIM 설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정에 대해서 3천 상생 모델을 구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요런처럼 이제 노선별로 이제 저희가 3D 모델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상세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없던 즉 BIM 모델부터 2D 도면을 뽑아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과업을 진행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이제 2D 설계 방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그 2D 도면 같은 것들은 같이 저희가 납품하게끔 되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전면 BIM 설계는 아니지만 전면 BIM 설계에 맞게끔 가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간단하게 실제로 설계 모델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이 동영상은 안 되는 건가요? 잠시만요. 동영상이 지금 동영상 실행하는 게 혹시 요거 동영상 실행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PDF 파일이 아닌데 파워포인트면 동영상 실행이 안 되나요? 요 뒤부터는 다 동영상이라 가지고 완전 실행이 안 되면 제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지금 그냥 시간 관계상 우선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BIM을 설계를 하는 방식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그림 것처럼 그 레빗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BIM 제작 도구거든요. BIM 레빗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사각형을 한 개 만들면은 그 위로 당겨가지고 직육면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해서 요거 첫 번째 직접적인 모델링 방식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버리면 이게 수정을 할 때 사용자가 일일이 요거를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파라메트릭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높이값이라든지 길이값 이런 것들을 하나의 변수값으로 주게 되면 그 변수값을 저희가 사용자가 자동으로 바꾸면 그에 따라서 모델링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주 쓰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쓰게 되면
한번 만들어 놓고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큰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거를 능가하는 파라메트릭 모델링 더하기 프로그래밍이 추가됐어요. 즉 뭐냐면은 기존에는 이런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레빗이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한정이 되어서 USB요? 네, 그 가방 안에 있습니다. 예, 통해서 자기가 자유롭게 설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죠. 기존 설계 툴, 지금 레빗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것들도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언어가 다이나모라는 프로그램 언어인데요. 이게 비주얼 프로그램 언어라고 해서 기존의 텍스트 프로그램 언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다 타이핑을 해서 이제 저희가 코딩을 해야 되는데, 요 비주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함수, 저희가 쓸 수 있는 기능들이 하나의 노드, 그러니까 블럭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최근에 이게 그 어린이들이 이제 코딩을 배울 때 블럭을 갖다 놓고 그걸 이제 연결해서 이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블록 코딩이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기능들을 연결하고 그 와이어라는 것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 그래서 비전문가들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좋으냐? 요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인데요. 실제로 그 항만에 보면 방파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암벽에 보면 이 케이스를 되게 많이 씁니다. 특히 슬립 케이스는 많이 쓰는데요. 이걸 저희가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복잡하게 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숫자 값을 사용자가 다 일일이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가장 큰 단점은 이 형상을 유지하면서 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격실이 지금 2 곱하기 4로 되어 있는데 2 곱하기 4의 형상을 가진 케이스 내 뭐 이게 격실 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게 매개의 변수로 바꿀 수 있지만 다른 거는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이나모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쓰게 되면 사용자가 자유롭게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예,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전문 능력에 따라 가지고 사용자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나모에 대한 스크립트를 저는 이제 5가지로 구성을 했고요. 요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제 케이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케이슨에 대한 격실에 대한 정보들, 그다음에 슬릿을 만드는 거, 연결부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케이슨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스크립트를 하나하나 실행하면은 각각의 케이슨 격실 모델링이 완성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걸 작업할 때 입력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매개 변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엑셀을 통해서 입력받게끔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케이슨을 만들 때 57가지에 대한 매개 변수들이 정의할 수 있어서 57가지 대해서는 자유롭게 저희가 원하는 형상에 있습니다.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이제 보면 엑셀 데이터에서 여기 하나의 이제 그 프로그램 했던 소스 코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이게 저희가 57개에 대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 놓으면 그에 따라서 이게 불러와서 전부까지 보여지고, 그걸 통해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까지 실행을 시키면 각각의 모델링을 통해서 케이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이나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노드, 즉 함수뿐만 아니라 이 파이썬 언어까지 지원이 돼요. 이 파이썬 언어가 지원이 된다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레빗, 오토데스크에 가지고 있는 API들을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언어에 대한 학습이 있다 그러면 더 전문 개발 업체에 저희가 뭐 기능을 맡기지 않고 실제 실무자가 직접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동영상인데 지금 안 나와서 잠시 나중에 한번 되면 보여드리고요. 이것도 동영상인데 나중에 한 번에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테트라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파제 낚시하시면 많이 보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는데요. 이 테트라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1톤 이하부터 60톤까지 되게 많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많은 수십 개 되는 그 테트라포드를 구격에 맞게끔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작업이 되게 번겁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엑셀에 테트라포드에 대한 규격 정보만 넣으면은 자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규격에 대한 것들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하게 되면 여기에 맞게끔 각각 다른 이제 그 객체들도 맞게끔 규격을 만들고 이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실행시키면 각 규격에 맞게끔 유형들이 자동으로 생성하게끔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속성 정보 자동인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즉 BI라는 것이 형상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안에 되게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력들이 사용자 마음대로 입력할 수도 있지만 그 정부의 통합적인 개념에서는 똑같은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길이라는 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 누구는 길이 1, 누구는 길이 2, 누구는 랭스 이렇게 해버리면 같은 길이 값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받아들일 때는 다른 값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공유 매개 변수라 해서 동일한 값을 갖고 있는 매개 변수들은 동일한 명칭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항만 지금 제가 진행하는 과제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이제 항만 같은 경우에는 항만 속성 분류 체계를 마련해서 필수적으로 이러한 명칭을 사용을 해라라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저희가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 다 수작업으로 하나의 모델에 수십 개를 한 번에 넣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다이나모를 통해서 자동으로 엑셀에 정보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모델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트라포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요. 방파제 가시면 테트라포드가 뭐 10개, 20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0개, 수천 개, 만 개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빈 모델에 배열을 시키려고 그러면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가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배열을 시키고 나서 이걸 수정한다. 이거는 클릭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다이나모를 쓰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규격이나 배열 규칙에 맞게끔 배치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리고 수정도 작업도 용이하고, 테트라포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그림과처럼 그 지형 조건에 맞게끔 이거 배열하는 규칙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쌓아라는 그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에 따라서 사용자가 이제 그 유형을 지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수천 개, 수만 개의 테트라포드 이 블록이 자동으로 배열되는 거고, 이러한 방식은 모든 블록에 다 해당되겠죠. 모든 블록에 대한 그 배열 방식을 저희가 이제 다이나모로 정의를 하게 되면 쉽게 배열할 수 배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동영상인데요. 동영상 아까 보시면은 단순히 이제 이런 단면, 평면한 단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사진 단면,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게 이게 요거는 지금 안 보여드렸네. 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사진 단면뿐만 아니라 공면에도 자동으로 이제 수백 개의 테트라포드가 자동으로 2단으로 이제 배열되는 그런 기술을 구현했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거는 이제 실제 토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말뚝을 저희가 시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뚝을 정확한 위치에 시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치에 해당되는 그 계획고라든지 지방고에 따라서 높낮이를 다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수백 개의 그 말뚝을 해당 위치에 배열하고 그 위치에 지방고 높이값을 전형해서 다 수정하는 거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요 모델이 하나의 지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윗면이 이제 계획고가 되는 거고 밑에 아랫면이 이제 지방고가 되는 거죠. 이거 하나의 지형 모델링을 했다 그러면 사용자는 단순하게 계획고에 대한 단면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지방고에 대한 하단면을 선택하게 되면 그 위치에 적합한 위치에 말뚝이 자동으로 배열되면서 이 계획고와 그 다음에 지방고의 차이 값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그 말뚝의 해당 위치의 높이 값을 자동으로 조정해서 수백 개의 그 말뚝을 자동으로 배치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저희가 활용하게 되면은 좀 더 빔 설계의 태양성을 향상할 수 있고 발주처가 원하는 요구 조건들을 저희가 많이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되고요.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